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의 입학사정관 김보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인사하고 뭐 상담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했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중앙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중앙대학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어떻게 하면 중앙대학교가 내 학교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중앙대학교에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I 대학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AI 대학원 지원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10년간 190억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AI 대학원을 두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중앙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관련 전공이나 관련 학문의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입니다. 이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이제 대한민국이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한 어떤 연구 과제였는데요. 그 중에 8개의 과제 중에 저희가 2가지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차세대 반도체 분야와 실감 미디어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중앙대학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중앙대학교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100년이 넘는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또 저희 중앙대학교를 생각해 보면 어느 한 분야의 학과만 특출나다기보다는 골고루 조금 발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계열도 그렇고 자연계열, 뭐 예체능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의학학 계열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유명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약대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올해부터 저희가 신입생으로 약학대학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1, 2학년 때 다른 전공을 하다가 3학년 때 피트 시험을 보고 이제 서류평가나 면접을 통해서 편입의 형태로 저희 중앙대학교 약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입학으로 약학대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저희가 언급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뭐 중앙대학대 유명한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저희의 모집 정원이 120명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모집 인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 배출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제약 수출업 분야라든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제약회사의 CEO분들도 저희 중앙대학교 약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최대 동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과거에도 120명으로 1등이었고 현재도 120명으로 1등이고 또 앞으로도 120명으로 1등이기 때문에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뭐 고린교회 전형이나 재외국민 같은 정원외까지 합쳐서 131명을 선발합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혹시 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대학교는 서울 캠퍼스가 서울시 흑석동에 있습니다. 그 흑석동에 와보시면 정문 근처에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생긴 병원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병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광명시에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은 크기의 병원을 새로 짓습니다. 네, 내년에 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이 병원이 이미 개원을 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에 이런 병원이 새로 들어오고요. 이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약대 친구들이나 혹은 뭐 의대 친구들, 의대 지원하려는 친구들, 그리고 또 간호학과 하려는 친구들 또는 뭐 그런 관련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동문들에게는 뭐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앙대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중앙대학교는 굉장히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많은 학과가 있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학과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 특성학과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 전공입니다. 저희 경영학부 안에 경영학 전공과 글로벌 금융 전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는 서울 소재 경영학부 중에 좀 큰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정보는 반대로 좀 소수정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경영학부의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요즘 금융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모모코인이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처럼 금융시장이 커지고 금융 전문가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금융 전문가는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중앙대학교가 이런 금융 전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영이나 경제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CPA나 CFA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전공을 들어와서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한 자격증을 무사히 딸 수 있도록 뭐 커리큘럼이나 교수님 지도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글자가 있는 것과 답게 영어 강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다음은 공공인지학부입니다. 공공인지학부라는 이제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행정학과라고 불리던 학과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인지학과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학 트랙은 그 기존의 행정학과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공기업을 준비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정고시나 이런 고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행정학 트랙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또 중앙대학교는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프리로스쿨의 개념으로 로스쿨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정책학 트랙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고시 공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시반이라든지 뭐 그런 지원들이 이 학과에는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산업보안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참 재미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안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컴퓨터겠죠. 컴퓨터, 코딩 이런 거 떠올릴 텐데 그러면 자연계열학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과는 경영경제대학 소속입니다. 경영경제대학 소속이고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이제 경영경제 관련, 경영학 관련 커리큘럼이 반 있고 절반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인문과 자연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입학해서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배워야 할 공부들이 어렵거든요. 인문계열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은 이제 컴퓨터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배워야 하고 자연계열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은 이제 경영학 관련된 수업들을 좀 들어야 하니까 1학년 때 되게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보람 있다고 느끼는 게 이 친구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들을 좀 보면 국내외 그 보안 전문 업체들, 회사들 이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공부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들 멀리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필요를 못 느끼기도 했었고요. 근데 굉장히 어떤 뭐 그게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든 굉장히 급격하게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로 모든 일들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보안 부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런 보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중앙대학교가 이러한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산업보안학과나 아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나 AI 이런 전공의 그런 전공들을 만들고 그런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부 시책과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요청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 설명해드릴 소프트웨어나 AI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어떤 프로그래머 AI 특성화된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 프로그래머가 필요했었어요.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뭐 몇 달 전에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네 땡땡 기업이나 카 땡땡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에서 개발자들한테 연봉을 몇 천만 원씩 올려줬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났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쓰는 어떤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학교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러한 학과들을 특성화학과로 지정해 놓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견고하게 해서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공학학부입니다.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대학원생들 정도 돼야 교수님 랩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거나 실험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이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생들부터 교수님 랩실에 본인이 원한다면 들어가서 연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전공 안에는 나노바이오 소재공학과 바이오메디컬 공학 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또 더군다나 조금 길게 계속 공부하고 싶은 친구라고 한다면 융합공학부 추천해주고 싶고요. 다음은 첨단소재공학과 예술공학입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고요. 첨단소재공학은 이제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있는 유일한 공과대학 소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안성 캠퍼스에는 인문계열은 없고요. 공과대학, 자연계열, 생명공학대학과 공과대학, 그리고 예술공학대학, 그리고 예체능 계열 학과들, 예술대학과 체육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과대학의 유일한 학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첨단 관련 학과도 어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정부에서 첨단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를 원했고 제가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첨단 관련 학과로 만든 학과예요. 이제 친환경 소재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예술공학대학입니다. 예술과 공학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예술대학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거든요. 예술공학대학은 명백한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이 공학을 배우는 곳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뭐 조금 지난 영화지만 어벤져스나 스파이더맨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벤져스 보면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막 쏘죠. 실제로 거미줄이 나가고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컴퓨터 그래픽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즐겨하는 게임들도 보면은 다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그걸 구현해낸 거잖아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술공학대 같은 경우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학과들 말고도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학과들도 많고 또 최초로 생긴 학과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경영, 경제, 광고홍보, 신문방송학부라고 불리우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심리, 그리고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자전기, 화학신소재, 기계 이런 전공들이 있습니다. 또 예체능 계열의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유명한 연극영화, 사진, 문예창작 이런 전공들도 있죠. 중앙대학교에서 최초로 생겼지만 현재도 뭐 광고홍보학과 하면 저희 중앙대학교를 떠올릴 정도로 저희가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학과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소식입니다. 저희 그 중앙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원 양성 기관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는데요. 저희가 3회 연속 A를 받았습니다. 네, 교육부 선정 최우수 교원 양성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3회 연속 A를 받은 대학은 전국에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중앙대학교라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사범대학교를 선택할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도 굉장히 추천해 줄 만합니다. 아까 글로벌 금융 전공 말씀드리면서 CPA 자격증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뭐 기존에도 저희 중앙대가 전국에서는 5위 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사위와 격차가 조금 났었거든요. 네. 이렇게 고시반이나 이런 그러니까 행정고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격증 관련해서 CPA 관련 자격증 반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네,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초반에 AI 대학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중앙대학교는 물론 AI 전문가를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AI 기술이 어떻게 하면 실생활과 접목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나 경영경제, 자연과학 다른 학문 단위와의 콜라보도 굉장히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AI 전공이나 소프트웨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중앙대학교의 다른 전공 학생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진행되는 연구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중앙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렸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중앙대학교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으로 학생들 신입생 선발을 시작하고요. 다음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됐죠. 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기쁜 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면접이 올해부터 다시 실시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추천서가 폐지됐습니다. 뭐 그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추천서가 폐지됐고요. 그리고 그 공통 문항이 수정이 되면서 저희 중앙대학교 문항도 살짝 수정이 됐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서류 제출 방법이 기존의 우편 접수였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고른 기회 자격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나 몇몇 친구들, 서류 확인이 필요한 친구들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 수시와 정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기존의 중앙대학교는 수시 정시 비율이 70대 30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 중앙대학교 비율은 65대 35입니다. 뭐 많이들 언론에서 접하였을 것 같아요. 정부의 시책이 정시를 40%까지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정시 비율을 좀 늘렸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수시 57대 정시 43%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정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시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오늘 저는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수시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 학생부 교과형인 지역균형 전형이 저희 그 전체 인원의 16% 정도 차지를 하고요. 다빈치가 18%, 탐구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21%, 고른 기회가 11%, 논술이 22%입니다. 네, 실기와 특기 전형이 12% 정도 되고요. 종합형이라고 불리우는 다빈치, 탐구, 고른 기회가 이렇게 있고요. 논술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 하나 볼까요?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전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형 추천 전형의 결과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7.9대 1, 다빈치 13대 1, 탐구랑 소프트웨어 12대 1, 고른 기회 12대 1, 논술 47대 1, 실기 22대 1 정도 되죠.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낮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합형 전형은 10대 1이 조금 넘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47대 1. 이 경쟁률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충원율입니다. 지역균형 전형 219%, 네,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형 추천 전형의 충원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빈치 110%, 탐구 138%, 고른기 93%, 논술 25%, 실기와 특기 39% 정도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경쟁률이 낮았는데 충원율이 높네요.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종합형 같은 경우는 100%가 조금 넘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반대로 경쟁률은 높은데 충원율이 낮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실기형당 40% 정도의 충원율이 있고요. 자, 중앙대학교의 전형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앙대학교가 내 학교가 되려면 어떠한 전형들을 선택해야 할까? 그러려면 그 전형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각각의 전형의 특징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이 합쳐진 형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내신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부 성적이 좋으셔야 돼요. 학생부 성적이 좋으셔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실 작년까지 설명회를 할 때 학생부 교과형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내 성적이 1등급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는 내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등급대가 아니어도 학생부 교과형인 지역균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다빈치형인데요. 다빈치형 탐구 고른 기회가 이제 학생부 종합형이죠. 제가 이런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다빈치로 해야 할까요? 탐구로 해야 할까요? 두 전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학업과 비학업이 좀 균형 잡힌 학생들,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춘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균형 잡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탐구형 인재는요, 좀 엉덩이 무거운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관련된 학문 분야를 깊게 공부한 친구들, 네, 좀 깊게 공부해서 그 분야에만큼은 다 잘하진 않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특징을 보이는 친구들, 아인슈타인 같은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른 기회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평가 요소나 평가 역량은 동일한데 단 면접이 없고요.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지원 자격은 이제 농어촌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자격들도 있고 또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의 자제분들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자녀, 다문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 항상 지금은 제가 학생들을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이런 설명회를 하다 보면 저 구석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살며시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동생이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슬며시 웃고 있죠. 지긋지긋한데 동생들이 드디어 내가 대화를 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세전녀 이상은 굉장히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모집 인원이 고른 기준이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지원하시기보다는 경쟁률이나 전년 결과를 조금 참고하셔서 다빈치와 고른 기회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 뽑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내신 6등급 때도 논술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써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또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논술 전형을. 경쟁률 보셨죠, 아까. 다음은 실기입니다. 네, 당연히 묻지도 따지다 말고 실기를 잘해야 합니다. 네, 모든 전형에서 모든 전공에서 실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모집단이 사진이나 문창이나 연출 같은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성적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면접이 돌아왔습니다. 면접 30%고요. 그러나 1단계에서 이미 서류를 통과하지 않으면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1단계 3.5배수 서류를 뽑을 거고요. 2단계의 서류는 1단계의 성적을 의미하는 바고요. 다빈치를 제외한 다른 종합형, 탐구형 인재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사회통합, 고른 기회 다 서류 100%입니다. 네, 무슨 얘기죠?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는 서류를 중앙대학교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네, 우리 친구들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3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올해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변경된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기존엔 추천서 계속 쭉 반영을 했었어요. 저 2007년부터 관련된 전형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추천서를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고요. 2번 질문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3번은 중앙대학교 개별 문항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문항수가 줄어들고 자수가 줄어들다 보니 1, 2번에서 원하는 응답을 하지 못한 친구들, 조금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친구는 3번에서 더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항목이 줄어들고 자수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유사도율입니다. 중앙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의 원서합수랑 자기소개서가 마감이 되면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유사도 시스템에 이런 데이터를 다 올립니다. 올려서 유사도율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일정 유사도율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웃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괜한 오해를 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 거, 선배 거 참고할 수는 있으나 결국 내 언어로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이제쯤 뭐 한 번쯤은 써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막막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쓰기 전에도 막막하고 쓰면서도 이게 맞나 싶고 쓰고 나서도 굉장히 어설픈 것 같고 이걸 읽어봐 줄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쓴 게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고3들은 자소서를 잘 못 씁니다. 대부분이 잘 못 써요. 글짓기 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쓰신 자기소개서에 실망하고 괜히 뭐 컨설팅 업체에 달려가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네,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학생인지를 저희한테 잘 보여주면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쓰여진 자기소개서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근거로 얘가 이걸 잘한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소설이라고 불리우는 자소서가 되어버려요. 학생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소서를 만나게 되면. 저희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3년 동안 학교 생활 기록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소개서에 특별히 그 이야기를 담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왜 했고 그걸 굳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자기소개서에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의미 있는 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이 친구는 탐구 역량에서 뭐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친구는 발전 가능성에서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소개 좀 잘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이렇게 좀 둘러보면 2년 조금 지났죠. 2년 좀 지난 학교 생활을 둘러보면 한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은 수행 평가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발표 수업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과제를 해냈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어떤 컨텐츠, 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절대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자기소개 쓸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중앙대학교가 아까 학생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이 5가지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그리고 다빈치는 통합 역량, 탐구랑 소프트웨어는 전공 적합성을 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입니다. 공부 잘하냐고 묻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 따라갈 수 있겠어? 대학에 와서 공부 잘할 수 있겠니? 라고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내신 성적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 순으로 여러분의 학업 영향을 매기는 것은 아니에요. 정량적인 지표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 추이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과목의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이나 원점수,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차 등급이라는 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클래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등급이 잘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구 역량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런 또 관심 있는 어떤 학문 분야에 대한 태도나 호기심,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좀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탐구활동의 우수성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물론 자기소개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데서 많이 참고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발전 가능성은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어떤 리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어떤 일상을 꾸려가고 어떤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요소이고요. 또 이제 리더로서의 경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리더십 같은 것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팔로우십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성 부분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데서 골고루 성실하게 잘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평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작년 고2 때
매일 학교를 가지 못했잖아요. 매일 학교를 가지 못했고 봉사활동 또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했을 건데 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고3 때 봉사활동을 다시 한다. 이건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고요. 물론 자기가 봉사의 뜻이 있어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3학년 때도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을 위해서 3학년 때 의미 없는 봉사를 하는 거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랐던 거 모르지 않고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고3 학생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볼 거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통합역량과 전공적합성입니다. 아까 다빈치형 인지 전형과 고른교의 전형에서 통합역량을 평가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경험의 다양성,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하지만 인문계열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뭐 있던 그런 문화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뭐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뭐 문화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 혹은 뭐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좋은 평가를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적합성인데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공적합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구들은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전기공학부를 갈 친구가 아두이노 소스를 이용해서 뭐 자기가 코딩을 해서 키트를 활용해서 로봇을 움직였다. 이런 것들이 전공적합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 중요하고 그런 경험이 얼마나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험이 대학에 와서 전자전기공학부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전공적합성은 이런 거예요. 전자전기공학부나 기계공학부를 할 친구라고 한다면 물리학이나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갈 친구가 지금 현재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저희한테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학에 와서 배우면 됩니다. 코딩은 대학에 와서 가르치는데 대학에 와서 배울 건데 이걸 따라가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기초가 있는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잘 따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기초가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열적 합성이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기초가 좀 탄탄한지를 보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물리를 못한다면 그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아까 고르고루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영역이 20%씩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탐구랑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이제 전공적 합성이나 탐구 역량 쪽에 비중이 큽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비중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펜타곤을 한 번씩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지원자에 대해서 각각 이런 펜타곤을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은 이제 학업 역량은 좋은데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뭐 통합 역량, 다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보이네요. 이런 친구들을 굳이 종합형에 선발할 이유는 없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1번 친구보다 낮을 수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통합 역량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오각형이 좀 그려졌어요. 세 번째 친구는 다른 부분보다는 통합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이나 탐구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친구네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형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각형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설명만 듣고는 본인의 오각형을 그리는 게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학생부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전년 거, 재작년 거 다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올해 거는 6월 말쯤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자신의 펜타곤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여러분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만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면접은 서류 기반형 면접이고 10분 내외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면접장에 들어와서 면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에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면접은 또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즘 친구들은 어떤 수업 교육 과정 안에서 뭐 프로젝트 수업이나 발표 수업, 토론 수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은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성적 발표일과 동일하다는 거. 네. 뭐 우리 모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면접은요, 학업 준비도 서류 신뢰도, 인성 이렇게 각각 학생들을 포션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면접 준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본인의 모습을 잘 몰라서 본인이 지금 뭐 이렇게 태도나 이런 것들 본인은 바른 자세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본인만 쓰는 이렇게 자주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친구들이랑 모의 면접을 시연해 보면서 녹화를 해보고 그 녹화본을 보는 게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년도의 입시 결과는 어땠나요? 자, 보실까요? 인문이랑 예체능 계열은 아무래도 다빈치와 인지능은 1등급대가 가장 많았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3등급대가 많았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다빈치는 1등급대가 많았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2등급대가 가장 많았네요. 그래서 3, 4등급, 5등급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탐구형이나 소프트웨어 인재는 그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냐? 절대 아니죠. 아까 다빈치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을 이제 국영수 과로 뽑다 보니까 평균 등급이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골고루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런 자기 계열에 맞는 그런 분야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3등급대, 2등급대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자기가 관련 있는 교과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아까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11명을 선발을 하고요. 중앙대에서는 좀 많은 인원이죠. 지역균형 전형은요. 전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합쳐진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이고요. 뭐 비교과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추천을 받을 거예요. 고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10명까지만 받습니다. 올해는 고3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재수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평가 방법은 학생부 교과 70%, 출결 15%, 봉사 15%입니다. 인문계열, 국어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 국어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반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언뜻 들기로 석차 등급이 있는 거는 있는 대로 반영을 하겠지만 없는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그 전에 봉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만점 드릴 거고요. 출결, 무단결석 1을 이내면 만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출결과 봉사는 무조건 만점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0% 가지고 결국 당락이 결정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차 등급이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90% 반영을 하고요. 진로선택 A, B, C는 변환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 기준표는 저희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요. 그럼 ABC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걸까? 네. 한번 이 표를 봐주세요. 자, 1등급이면 10점으로 이제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등급이면 9.71, 3등급이면 9.43, 4등급이면 9.14인데요. A도 10점입니다. B 9.43, C 8.86이에요. B나 C와는 갑자기 확확 떨어지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사실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요. 아까 70% 안에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00점 중에서 10%니까 70점 만점인데요. 진로 선택은. 그러니까 올 A를 받으면 70점인 거예요. 올 C를 받으면 62점이거든요. 8점, 큰 거야 작은 거야. 1000점 중에 8점인 거거든요.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올 1등급을 받으면 아까 700점에 70점은 진로 선택이고 630점은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일반 그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이니까 630점인 거죠. 올 2등급을 받으면 611점입니다. 올 1등급과 올 2등급의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점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런데 올 A와 올 C는 8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대학교 지역균형을 선택할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진로 선택 과목에서 올 C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A, B일 거고 한두 과목이 C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8점까지는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있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수학,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확통, 미적, 기하 모두 상관없이 응시하셔도 되고요. 사탐과 과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약학부를 포함한 자연계열은 미적과 기하에서 등급을 맞추셔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탐구는 과탐만 인정을 합니다. 과탐을 인정할 때 과목별 원투 과목은 중복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원, 화투는 안 되는 거예요. 물리원과 뭐 화원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연계열 그 약학부를 제외하고는 두 과목 평균을 보고 있는데 두 과목 평균할 때 .5가 생기잖아요. .5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 캠퍼스 자연계열 같은 경우 세계 영역 합이 7 이내거든요. 0.5를 해서 7.5가 되면 안 되는 거 6.5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까지는 인정해드렸던 제외국어는 한문을 사탐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학생부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신설 전형이라서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결과를 갖고 왔는데 보세요. 네, 1등급 대에서 합격자가 거의 결정이 되죠. 네. 갑자기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팁을 좀 드리고 싶으신데 저희가 학생부 교과의 전년도 경쟁률은 9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률은 4대 1로 낮아집니다.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았죠. 아까 그런데 학생부 교과와 학교장 추천 전형 합쳐진 경쟁률 보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충원율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즉 이 정도 인원은 다 도망을 가더라라는 겁니다. 네, 충원율 학생부 교과만 보면 182%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올해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비슷한 전형들이 생겼어요. 내신 좋은 친구들 굉장히 그 서로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중앙대학교 기존의 1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는데 이 성적은 내려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 4등급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2등급 대 초중반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역균형 전형의 문이 좀 넓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남의 얘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정도 성적대라고 하면 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다음 논술 전형입니다. 아까 초반에 내신 6등급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논술이 60% 반영이 되고요. 교과 20%, 출가 10%, 봉사 10% 반영됩니다. 교과는요. 인문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잘한 거 10개만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국영수과 하면 3, 4등급 정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잘한 거 10개 보면 한 등급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등급 정도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1등급을 받으면 200점이에요. 200점 만점에. 올 6등급을 받으면 196점이에요. 4점 차이 나죠. 200점 중에 4점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출결, 아까 부단결석 1을 이내면 만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봉사, 코로나 때문에 다 만점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자, 출결과 봉사 모두 만점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200점 그대로 받죠. 그러면 논술을 제외한다고 해도 400점 중에, 그쵸? 400점 중에 4점 차이예요. 논술을 차치하더라도 저희의 전형 총점은 1000점이니까 1000점 중에 결국 4점이라는 거죠. 1000점 중에 4점 논술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 학생들은 1등급이 아니에요. 1등급인 학생은 귀찮아서 논술 지원 안 합니다. 네, 3, 4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고 결국 내가 3, 4등급 대 학생들과 싸워서 이기면 되기 때문에 4점까지도 커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논술을 잘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출결, 무단일세 1일 이내 만점, 봉사, 코로나로 인해서 전원 만점. 그러면 그런데 논술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만점 받고 내신 아무리 좋아도 최저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확통, 미적, 기하, 수학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약학부, 의학부를 포함한 자연계열에서는 미적과 기하에서 선택하셔야 되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탐구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사탐이나 과탐 모두 괜찮고요. 자연계열은 과탐만 인정이 됩니다. 역시 그 두 과목 평균할 때는 0.5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탐구, 과학탐구 중복 선택 안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나 산문은 반영되지 않고 한국사 4등급 이내가 필수입니다. 네, 아까 논술 첫 번째 그 경쟁률 기억하시나요? 47대 1. 네,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년도에 중앙대학교에 지원자는 4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중에 시험을 보러 온 친구는 2만 명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10,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통과한 친구가 10,000명 정도 됐었어요. 갈수록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렇게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 중에서 응시한 친구들이 바로 실질적인 나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을 지원을 해놓고 시험을 보러 오지 않은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요? 수능 최저의 기준이 안 됐거나 아니면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중앙대에 납치될 수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시험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러 온 친구들 중에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요? 가채점을 했는데 가채점 결과가 잘못됐거나 혹은 뭐 부모님께 최저가 통과되지 못했음을 얘기하지 못해서 중앙대에 이끌려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내년에 기약하고 중앙대학교 시험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우리 얘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쟁률을 가지고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 수치로 좀 보여드릴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최초 경쟁률은 47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시 경쟁률, 시험 보러 온 친구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시험 보러 오시면 강의실 좀 텅텅 비어있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중에 최저를 통과한 친구는 10대 1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원사업수 마감날 발표되는 경쟁률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그날 경쟁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실제 경쟁률이 낮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논술로 어떤 그런 내신의 불리함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 논술을 잘 봐야 할 텐데요. 인문계열 언어 3문제, 경영경제 언어 2문제, 수의 1문제입니다. 자연계열 수리 3문제, 과학 1문제고요. 수학에 대해서 올해 고민이 참 많았는데 경영경제 나오는 수학은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확통까지 나온다고 확통까지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확통을 제외한 미적과 기하가 시험 범위 안에 속하게 됩니다. 과학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물리화학 생명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원서 접수 시에 선택하게 될 거예요. 원서 접수에 내가 물리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 시험 보러 오면 물리화학 생물 모든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물리는 어려워 보이고 화학이 쉬워 보여서 화학 문제를 풀었다. 결격 처리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시험 과목을 응시하셔야 되고요. 이제 원서 접수는 9월이고 시험은 11월이다 보니까 내가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수험표에 다 찍어드립니다. 수험표에 찍힌 그 과목에 응시하셔야 한다라는 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논술 점수를 한번 볼까요? 전년도.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인문이나 경영지 같은 경우 지원자의 평균은 66점, 71점으로 되셨어요. 자연계열 50점대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합격자를 보면 인문계열은 70점대, 80점대로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50점대, 70점대, 80점대로 굉장히 크게 높아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차이가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자기가 잘 몰라도 잘 아는 척하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이 좀 빽빽하죠. 부분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자연계열 학생들 보면 1 아니면 0인 것 같아요. 자연계열 학생들 1 아니면 0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과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 실수로 해서 답이 틀리면 그 과정만 가지고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틀렸다는 이유로 과정을 지워버리거나 과정 또는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정을 굉장히 성의 없게 작성을 하거나 자연계열 학생들이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자, 지필고사 아니고 논술 시험입니다. 나름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하다면 부분 점수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도 부분 점수를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지하시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그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 대 학생들은 귀찮아서 논술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지역균형 전형이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등급 대 학생, 4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상위 10개를 했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개가 아니라 전과목 평균 내신을 했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목 평균 내신을 봤을 때 내가 3, 4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논술 무난하게 하실 수 있고요. 5등급 대나 6등급 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북인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생부 가이드북도 있고 논술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은 지금 저희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모의논술 교수님들 채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 내용이 실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실릴 건데 그 어떤 채점 기준이나 전년도 문제와 모의논술에 대한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중앙대학교 모의논술을 치지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그걸 보셔서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3년치는 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년도, 전전년도 가이드북이 다 있습니다. 학생부 가이드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이라든지 선배들 수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역량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북은 꼭 보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작년에는 사실 이런 설명회조차 할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영상들도 좀 보시고요.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그 영상들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재밌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희 구독해 주시고 한번 같이 감상해 주시고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중앙대학교 수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중앙대학교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역균형 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빈치 탐구 고른 기회 종합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빈치 학업과 비학업이 균형 잡힌 친구들, 탐구 자신의 관련 분야를 깊게 공부한 친구들, 고른 기회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갖춘 친구들, 논술 전형, 단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고 있고 논술 성적이 중요하다. 내신 6등급까지 커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기 전형, 실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설명이 쭉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중앙대학교 학생들도 저희 학교에 못 나오고 있어요.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이 설명회를 듣는 친구들 모두 중앙대학교 학생이 되어서 저희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였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